이 자리에 6.25 참전 용사 계십니까? 손 한번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와, 굉장히 많은데요. 이분들한테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청중 중에서 이렇게 많은 참전 용사들, 연세가 80 넘었는데 이렇게 많이 모이시는 집회는 아마 오늘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지는 집회 중에 여기밖에 없을 겁니다. 그만큼 여기가 순도가 높다는 뜻입니다. 애국의 순도가. 여기에다가 또 있습니다. 월남전 참전 용사들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또 많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임병건 장군님은 두 전쟁에 다 참전해 주신 분입니다. 꽃배기로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제가 이 교과서입니다. 교과서. 교학사 교과서가 대한민국을 긍정하고 북한 정권을 비판하는 입장에서 쓰여진 처음으로 나온 정상적인 교과서였습니다. 그 교과서 때문에 이런 모임도 있고 그 교과서 때문에 반대한민국 교과서가 부각이 되었고 했습니다만 학교에서 채택된 것은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건 군인 가족들이 다니는 고등학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집회를 학살이라고 한 것 같습니다. 학살이라는 것은 선별적으로 죽이는 무슨 사형이 아니라 무조건 유태인이면 유태인, 반동이면 반동 다 들으러 가는 이런 것을 학살이라고 그러죠. 학살. 그런데 그 나쁜 교과서 중에 하나가 우리가 월남전에 참전해 가서 월남 양민을 학살했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월남 양민을 학살했다는 표현을 썼어요. 그게 놀랍게도 심사를 통과를 해가지고 합격이 됐습니다. 그 교과서가. 그래서 그 뒤에 문제를 제기를 해가지고 아마 수정본에서 빠졌다고 생각합니다. 그 교과서가 천재교육 교과서입니다. 학살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의외로 한국 사람들 중에 많아요. 텔레비전을 이걸 보고. 전쟁에서는 다 억울한 죽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학살이라는 표현을 쓰려면은 그것은 그 국가적 조사를 해야 돼요. 월남 정부에서 무슨 조사를 해가지고 우리 대한민국 국군이 학살했다는 보고서를 하나라도 나와야 되는데 그런 보고서 없습니다. 또 우리 국군에서 그런 조사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걸 교과서에 검증되지 않는 사실을 교과서에 넣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교학사 교과서를 계기로 해가지고 발전된 게 있어요. 그동안에 이런 일이 없었으면 그냥 금민정 통과해가지고 다 쓰게 돼 있었던 교과서를 교학사 교과서가 계기가 돼가지고 한 600개 이상의 문제 내용이 수정이 됐습니다. 그나마 수정이 됐습니다. 우리가 문제 제기한 거, 저도 문제를 제기한 거 이런 것들은 교육부에서 다 받아들여가지고 수정을 했습니다. 예컨대 4.3 좌익 폭동을 4.3 민중봉기라고 썼다든지, 그리고 남로당이 개입했다는 것을 적시하지 않았던 거, 이런 것은 바꾸었습니다. 그러나 수정이 제대로 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계속 이 수정 작업을 해가면서 교과서를 국정으로 하느냐 등등 요즘 여러 가지 논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까 김동길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똑같은 시기에 학교에서는 정상적인 교과서를 말살하는 바로 그 시기에 영화관에서는 변호인이라는 영화가 나와가지고 1000만 명 이상이 했다고 합니다. 이게 1981년에 있었던 부산에서 독스회, 좌익 독스회 사건이 불임 사건이라는 겁니다. 불임 사건. 1970년대에 반정부 운동을 했던 젊은 학생, 직장인들이 모여가지고 스타디 그룹을 만들었는데 그 내용이 사회주의를 건설하려는 것이다 해가지고 검찰에서 수사를 해가지고 한 20명을 구속을 했습니다. 그때 수사를 했던 사람이 우리 항상 애국운동에 앞장서시는 고영주 변호사가 수사검사를 했어요.
그리고 1심에서 3명이 나중에 추가로 잡혀서 1심에서 국가보안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사람이 있습니다. 무죄를 선고한 판사가 있어요. 이것은 불온서적으로 보기는 힘들다. 뭐 이영희, 강만길, E.H. 카나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보안법 부분만은 무죄로 선고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이분 역시 요새 애국운동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서석구 변호사입니다. 서석구 판사입니다. 말하자면 당시에. 그래서 요새 서석구 판사는 반좌파 운동가로 바뀌었어요. 요새 그 판결을 후회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잘못 판단했다. 왜냐하면은 이 판결을 내릴 때 서석구 변호사 자신도 상당 부분 좌경화가 되어 있었답니다. 왜냐하면은 그 사람들이, 학생들이 읽던 유의 책을 읽으면서 이분이 나중에 월간조선이 기고한 글을 보면은 편식된 독서를 하다가, 편향된 독서를 하다가 보니까 나도 모르게 좌경화가 돼가지고 그 사건에 무죄 선고를 했는데, 그래서 운동권에서는 그게 명판결이라고 자기를 지켜주는데 나는 후회를 한다. 그러면서 변호사가 된 다음에 이 좌익 운동권을 많이 변호하다가 보니까 정체를 알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좌익이 아니고 민주화도 아니고 결국 계급 투쟁론으로 무장한 반국가 세력이라는 것을 알고 우파운동에 앞장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아마 오늘도 아마 어디서 1인 시위하고 계실 거예요. 우리 서석구 변호사처럼 지금 앞장서서 몸으로 때우는 이런 일을 하시는 분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특히 이계성 선생님하고 소위 정의구현 사재단을 규탄하는 그 집회를 해가지고 천주교에서는 말이죠. 다른 데는 몰라도 지금 천주교에서는 이계성 선생님하고 이 서석구 변호사 또 한 분 김찬수 이 세 분이 평신도 모임을 만들어가지고 들고 일어나가지고 이 천주교는 지금 애국 세력이 이기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서석구 변호사예요. 또 여기 마침 이계성 교장 선생님 나오셨는데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교장 선생님이 1인 시위도 하고 팜플렛 오늘 받으신 그 정부사 규탄하는 그런 팜플렛을 나눠드리면서 연세가 70 넘으신 분이 애국 현장에서 이렇게 투쟁하고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이런 나라는 세계에서 없습니다. 아니 20대 30대가 뭐 광장에 나와가지고 뭐 경찰하고 싸우고 뭐 우크라이나 키예프에서 뭐 요새 하듯이 하는 것은 있지만은 70대 분들이 애국운동에 앞장서는 것은 역사상 아마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그런 점에서 대한민국은 위대한 나라입니다. 위대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키케로라는 사람이 일찍이 젊은 사람은 나라를 망치고 노인이 나라를 지키는 그런 나라가 위대하다고 했어요. 위대합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격려하고 자축하는 의미에서 우리 박수 한번. 그런데 저도 사실 이 불임사건과 관계가 있어요. 제 이름이 그 불임사건 공소장에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느냐. 여기 스타디 그룹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제가 잘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옛날에 기자 분바사태 취재를 하면서 다 취재를 했던, 저보다 나이가 좀 아래인데, 그 사람들이 어느 날, 그때는 제가 해직 기자였어요. 광주 사태를 취재하고 나서 이 신문사에서 쫓겨나왔습니다. 말하자면 신군부에 의해서 그 뒤엔 또 확인 사살이 됐어요. 그래서 쉬고 있을 때인데, 그쪽에 잘 아는 그 사람들이 와서 한번 석유 문제에 대해서, 메이저 석유 회사의 횡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달라고 저를 초청을 했습니다. 제가 유서 호스텔에 가서 그 내용을 강연을 한 적이 있어요. 그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근데 한참 수사를 할 때는 제가 어제 외국 출장 갔기 때문에 저를 아마 불러서 신문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자, 노무현은 이 사건 전에는 이 시국 문제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었어요. 엽떡하는 걸 아주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계기로 그 선배 변호사, 김광일, 이형록 변호사 이런 분들이 추천으로
불임 사건을 취재가 아니라 변호를 하게 되었어요. 저는 그 사람들하고 친하고 뭐 했지만은 저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 사람들하고 인연을 맺은 다음에 변화를 하려면 제가 배울 게 있어야 되는데 제가 뭐 배울 게 없었어요. 그런데 노무현 변호사는 이 학생들로부터 의식화를 당했습니다. 고백을 합니다. 이 학생들이 와서 무슨 책 읽으라고 무슨 책 읽으라고 자꾸 권하더라. 그래서 이것도 모르냐고 아주 면박을 주더라. 노무현 자신이 그동안 고문 이런 이야기만 들었는데 이제는 세상을 보는 지식을 좀 얻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권하는 책을 열심히 봤답니다. 열심히 보면서 이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졌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뭐가 달라졌느냐?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대통령 된 다음에 뭘 했느냐를 보면 돼요. 대통령이 된 다음에 뭘 했느냐, 정치인이 된 다음에 뭘 했느냐를 보면 됩니다. 제일 유명한 발언이라고 할까 망언이라고 할까, 평양에 2007년 10월 2일 날 평양 최고인민회의 의사당을 방문해가지고 남긴 방명록이 있습니다. 써서요. 뭐라고 썼냐? 인민의 행복이 나오는 인민주권의 전당. 대한민국 대통령 노무현 이렇게 됐습니다. 인민의 행복이 나오는 인민주권의 전당이라고 했어요. 그것은 인민의 행복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무자비한 독재가 나오는 독재의 산실입니다. 산실. 인민주권이라는 말은 뭐냐? 이것은 북한 노동당이 독재하는 것을 근사한 말로 바꾸기 위해서 그걸 인민민주주의라고 그러고, 인민이 주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속이기 위해서 인민주권이라는 말을 만들어냈는데, 대한민국 대통령이 거기 가서 인민민주주의에 입각한 근사한 글을 하나 쓰고 돌아왔어요. 다 잘 아시겠지만 김정일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동안 해외를 다니면서 50회 넘는 정상회담을 했습니다만 외국 정상들의 북측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 나는 북측의 대변인 노릇 또는 변호인 노릇을 했고 때로는 얼굴을 붉게 뜬 일도 있습니다. 나는 지난 오랜 동안 북핵 문제를 둘러싼 북측의 입장을 가지고 미국하고 싸워왔고 국제무대에서 북측의 입장을 변호해왔습니다. 놀라운 이야기죠. 그래서 변호인이라도 불임사건 변호인은 지금 이 영화에서 그리기에는 아주 좋은, 그야말로 자유민주주의 운동을 하던 순진무구한 학생들을 빨갱이로 몰았다. 그게 분노한 정의로운 변호사가 등장했다는 스토리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자유민주주의 운동을 변호하던 노무현 변호사는 어떻게 김정일의 변호인이 되었느냐? 지금 말하면은 불임사건 변호인이 왜 악마 김정일의 변호인이 되었느냐? 이 중대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책을 하나 썼어요. 책 제목을 악마의 변호인이라고 붙였습니다. 악마의 변호인. 악마의 변호인. 왜 악마의 변호인이냐? 김정일의 변호인이기 때문입니다. 김정일은 악당이 아닙니다. 김정일을 부를 때 악당이라고 하면 용서할 수가 있어요. 성경에도 원수는 용서하라고 그랬습니다. 악마기 때문에 원수가 안 되는 거죠. 악마적 인간. 악마적 인간이죠. 어떻게 불임사건 변호인이 악마 김정일의 변호인이 되었느냐? 이것을 풀면은 제가 이 책을 통해서 저도 가끔 공부를 할 때가 있는데 하나 새로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한국 현대사의 최대 미스테리입니다. 한국 현대사의 최대 미스테리예요. 어떻게 노무현이 불임사건을 계기로 해가지고 이렇게 돼서 결국 대통령이 되어서 이런 소리를 하게 되었느냐. 여기서 이 말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북측의 입장을 가지고 미국하고 싸워왔고 국제무대에서 북측의 입장을 변호해봤습니다. 아니 미국하고 싸우면 됩니까? 더구나
적의 입장을 가지고 동맹국하고 싸워왔다는 것 아닙니까? 이거는 한마디로 반역했다는 고백이죠. 그래서 우리 국민행동본부가 퇴임하기 며칠 전에 현직 대통령 노무현을 국가반역 혐의, 구체적으로 말하면 내란죄와 외환의 죄로 고발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참여했던 사람들 여기 계시죠? 그건 아주 기록으로서 잘 남겨놨어요. 이 책에 그것까지 실었습니다만. 왜 이렇게 됐느냐? 더구나 김정일을 만나고 서울로 가서 한 달 뒤에 2007년 11월에 로버트 게이츠 미 국무장관이 노무현을 만났어요. 노무현이 거기서 미 국방장관 앞에서 뭐라고 했느냐? 아시아에서 가장 큰 안보 위협은 미국과 일본이다 이랬습니다. 여러분, 연인원으로 180만 명을 보내가지고 5만 4천 명을 젊은이를 죽이고 대한민국을 지켜낸, 그래서 노무현이 말했듯이 강제수용소에 안 가고 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도록 해준 그 미국의, 다른 사람도 아니고 미국의 국방장관한테 최대의 안보 위협은 미국과 일본입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가만히 있다가 며칠 전에 나온 회고록 됐어요. 듀티라는 제목의 회고록을 제가 하나 구해봤어요. 뭐라고 썼느냐?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는 노무현이가 반미주의자라고 결론을 내렸다. 그리고 약간 돌았더라. A little crazy라고 썼습니다. 이 외국의 동맹국의 대통령한테 미국의 책임 있는 사람이 이런 표현을 쓴 거는 정상적인 나라가 좀 있을 수가 없죠. 아니, 화가 안 났겠습니까? 제가 게이츠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비사대기를 때렸을 거야. 그 사람이 잘못하면 당교로 가니까 그러면 안 되고. 하여튼, 이런 변호인인지 뭔지, 악마의 변호인을 다룬 영화가 1000만 명이나 됐다 하는 이 사실은 동시에 일어났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 김동일 선생님이 항상 강조하시지만은 지금 들어도 아주 절실한 문제 제기를 하셨어요. 저 세력을 뭐라고 불러야 되느냐? 좌파라고 부르는 것, 과거에는 진보라고 불렀는데 지금도 정신 나간 이 언론이 진보라고 부르는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진보라는 기사가 볼 때마다 그것은 기자한테 여러분들이 전화를 해야 됩니다. 전화해가지고 통진당이 왜 진보냐라고 따져야 돼요. 그리고 그 이메일이 있으니까 기자마다 이메일이 있어요. 그쪽으로 글을 써서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나마 우리가 그래도 진보보다는 좌파라고 불러야 된다 해서 좌우 대결로 갔다가 이제는 좌파도 이게 안 맞다 는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북으로 가야 된다. 그럼 좌파와 종북이 다르냐 하는 문제가 이제 제기됩니다. 종북 좌파, 그리고 우리는 좌파는 좋다, 그러나 종북은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게 교과서적으로는 맞는 이야기일 수가 있는데, 한국에서는 종북 좌파가 99%고 반북 좌파를 제가 본 적이 없어요. 반북 좌파는 한국에서 있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느냐 하는 것을 제가 악마의 변호인을 쓰면서 알아냈습니다. 뭐냐? 이것은 왜 노무현이 사람이 바뀌었느냐? 그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머릿속에 계급투쟁론적 생각이 들어갔기 때문에. 계급투쟁론은 마르크스가 공산당 선언에서 누차 강조하듯이 이 역사는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의 대결이다. 프롤레타리아, 노동자, 농민 빼고 프롤레타리아가 정권을 잡아가지고 독재를 하는 것. 그게 바로 진정한 민주주의다. 계급투쟁을 해야 된다. 계급투쟁은 폭력을 써서 해야 된다. 그 폭력은 정당화된다. 이것이 머리에 들어오면 세상 만사를 다 편가르기로 봅니다. 편가르기로. 그래서 노무현 씨는 대통령이 된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 편가르는 이야기를 했어요. 심지어 어린애들 모아놓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한글날에도 한글을 만든 것은 뭐 지배층이 피지배층을 위해서 만든 아주 세계에 유례가 없는 거다, 이런 식으로 계급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개혁투쟁론이 딱 물에 들어가 보면은 국가를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느냐. 국가는 지배계급의 도구다. 국가를 구성하는 헌법, 국군, 경찰, 검찰, 이것은 지배계급의 도구니까 타도 대상입니다. 대기업도 타도 대상이에요. 그래서 변호인이라는 영화를 본 한 기자가 아주 예리한 평을 했습니다. 이 영화는 노무현 미화 영화라기보다는 국가를 부정하는 영화다. 국가, 경찰, 검찰, 태극기, 법치를 부정하는 영화다. 그래서 개혁투쟁론이라는 게 머리에 딱 들어가 보면은 일단 대한민국을 부정하게 됩니다. 대한민국을 폄하하게 돼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철도 노조, 광우병 사태,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폭격 등등 일어날 때마다 자동적으로 왼쪽으로 딱 정렬하는 세력이 있어요. 이걸 정확하게 이름을 붙인다면은 왼쪽 자동 정렬 세력이에요. 왼쪽 자동 정렬 세력. 아니, 누가 시킨 것도 아닙니다. 자기들끼리 일어난 것도 아니라고 봐요. 저절로 희한하게 이건 교과서 문제도 그래요. 그러면 그쪽이 어디냐? 북한노동당, 민주당, 통합진보당, 또 정의당, 민노총, 전교조, 또 뭐 오마이뉴스, 한겨레, 경향신문, 이게 딱 왼쪽 자동 정렬을 합니다. 자동 정렬하는 원인이 뭐냐? 바로 개고투쟁론적 사고방식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반대하는 쪽으로 무조건 서버립니다. 그러니까 통합진보당을 비판하고 나온 정의당 사람도 대한민국을 반대하는 데는 같은 편이니까 같은 편에 서버리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가시겠습니까? 이 개혁투쟁론이 사람을 어떻게 바꾸느냐. 바로 개혁투쟁론적 또 이것을 근사하게 표장하기 위해서 저 세력은 항상 좋은 말을 가지고 옵니다. 공산주의라고 하면 거부감이 있으니까 이것을 진보적 민주주의 또는 인민민주주의 이런 식으로 거짓말하고 자기들의 개혁투쟁적 사관을 민중사관이라고 그래요. 민중사관. 근사하죠. 민중이란 말이 있으니까 민중 중심으로 쓰는 모양이다. 아니 민중 중심으로 썼는데 어떻게 3대 세습을 비판하지 않습니까? 민중 중심으로 썼는데 어떻게 북한에서 300만 최고로 300만 굶어 죽인 이 사건에 대해서 제대로 다루지 않습니까? 민중 중심으로 썼는데 어떻게 북한 인권 문제를 미온적으로 다루거나 전혀 다루지 않습니까? 천안함 사건으로 죽은 사람이 그 사람들이 지배층입니까? 민중이지. 김현희가 죽인 115명은 그 중에 대부분이 중동에서 노동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노동자 아닙니까? 그것도 군대 생활하듯이 3년 동안 휴가 한 번 못 오고 거기서 이제 돈을 벌어가지고 애들한테 선물 사주기 위해서 선물을 들고 탔던 귀국행 비행기 아닙니까? 그것을 김정일이가 죽였잖아요. 그런데 민중사관이란 말로 쓰다가 보니까 그런 것은 덮어야 돼요. 그러니까 대한항공 폭파 사건, 천안함, 북한의 대남 도발은 거의 대부분 안 씁니다. 아예 딱 덮어버려요. 이게 교과서였습니다. 이게 한국사 교과서였습니다. 개혁투쟁론적으로 쓰여진 이 교과서였습니다. 이 교과서를 만들고 이 확산시키기 위해서 노력하셨던 우리 권희영 교수님과 강규영 선생님이 저 뒤에 아주 구체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듭니다. 저는 그 중에서 천재교육이 제일 악질적으로 쓰여진 천재교육 교과서를 집중적으로 검토를 해봤는데 딱 그 틀에 맞는 개혁투쟁적 역사관에 따라서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그런 내용으로 쓰여져 있었습니다. 좋은 예는 역대 대한민국 정부에 대해서 탄압했다는 말을 10번 쓰고 북한의 3대 세습에 대해서는 탄압이란 말을 단 한 번도 안 썼어요. 숙청, 축출이란 말을 썼습니다. 반대파를 숙청하고 조만식 선생을 축출했다. 숙청, 축출은 좋은 말입니다. 숙청은 깨끗하게 청소한다는 뜻이에요. 축출은 보통 나쁜 사람을 쫓아낸다는 뜻입니다. 이런 짓을 하고 있는 이게 놀랍게도 통과됐다는 거 아닙니까? 이 표현은 이번 수정된 교과서에도 아마 바뀌지 않았을 거예요.
자, 이런 식의 교과서가 평행함으로써 드디어 대한민국은 예술, 문화, 그리고 학교는 개혁투쟁론을 신봉하는 반대한민국 세력에 의해서 완전히 정부가 되었든지 아니면 상당 부분 그 주도권이 넘어갔다. 이렇게 봅니다. 공산당 선언의 제일 첫 문장이 유럽의 한 유령이 대회하고 있다. 이랬는데 지금 한반도에는 개혁투쟁론이라는 유령이 대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뭐가 하나 나타났어요. 그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말한 통일대박론이라는 또 다른, 이건 유령이 아니죠. 막 독수리인가? 한반도를 배회하고 있습니다. 통일대박론이라는 그 말 자체가 가진 힘 때문에 아마 역사를 바꿀지 모른다고 생각을 합니다. 통일대박론은 통일에 대한 우리의 부정적인 생각, 경계심을 한 방에 날려버린 효과가 있습니다. 이것은 또 역사 발전의 정당한 방향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진실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정의에 기초하고 있어요. 또 자유의 가치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말장난이 아닐 겁니다. 반드시 힘을 얻게 될 거예요. 그러나 통일을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거냐? 통일을 멋있으니까 하는 거냐? 하는 데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는 사실은 통일하지 않으면 우리가 죽게 생겼기 때문에 통일해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통일은 여유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자, 학교도 저쪽으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영화계도 저쪽으로 넘어가 버렸어요. 개혁투쟁론이라는 유령이 북한에서 발신돼가지고 남한을 정신적으로 점령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살아남으려면 우리가 통일을 해야 돼요. 더구나 이 유령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집중적으로 전문가를 취재해보고 느낀 결론을 여러분들한테 꼭 진실을 말씀드린다면 저는 항상 고급 정보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에요. 핵 문제에 있어서 북한이 핵미사일 실전 배치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막을 수 없습니다. 제가 작년부터 핵미사일 실전 배치는 전쟁 상황으로 생각하고 어떤 경우에도 막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 정부가 선언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미 늦었어요. 북한은 플루토늄 방식 말고 우라늄 농축 방식에 의한 핵무기를 지금 다량 제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사일을 갖다 붙이려면 소량화, 경량화 해야 된다는데 이 말은 미국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미국에 날아가는 만 킬로미터 날아가는 장거리 미사일에 갖다 붙이려면 500kg 이하로 줄이면 되지만은 사정거리가 500km인 스카드 C, 그보다 더 짧은 스카드 B에 갖다 붙이려면 1톤이면 됩니다. 1톤으로 줄이면 돼요. 북한은 1톤으로 이미 줄였다고 봐야 됩니다. 저의 생각이 아니라 전문가들의 생각인데 대외적으로 이야기를 못하죠. 그러니까 북한은 스카드 미사일을 핵무기를 갖다 붙인 스카드 미사일을 실전 배치했다고 보는 게 좋을 겁니다. 최근에 며칠 전에 북한이 특수부대를 통해서 인천공항을 점령하려는 작전 계획을 세웠다고 그래요. 그 훈련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시나리오도 가능합니다. 자, 인천공항을 딱 점령을 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반격을 한다. 평양을 폭격하든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했을 때 북한이 반격하기만 하면 우리도 자위적 차원에서 핵미사일 쏘겠다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격할 수 있습니까? 보탄을 눌린다. 이 보탄을 눌린 사람이 누구냐? 김정일이는 그래도 약간 계산이 통하는 사람입니다. 김정은이에요. 김정은, 자기 고모부를 기관총으로 사살한 김정은이에요. 그놈이 보탄을 눌렀을 때 이 광화문 위에서 터지는데 딱 10분 걸립니다. 막을 수단이 한국군도 없고 미군도 없고 어느 나라도 10분 만에 날아오는 미사일을 막을 방법은 없어요. 그런데 김정은이는 어떤 놈이냐? 최근에 미국에서 김정은의 성격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이 딱 4단어예요. 김정은이하고 만나서 같이
생활했던 사람들을 인터뷰를 다 해가지고 미국 정부의 판단은 김정은은 위험하다, 예측 불가능이다, 폭력적이다, 그리고 과대망상증을 갖고 있다. 이 네 개, 한마디로 말하면 미친놈이라는 뜻이죠. 위험하게 미친놈. 아니 이거 미쳐도 약간 좋은 방향으로 미치니까 더럽게 미친놈이 있죠. 더럽게. 그런 놈한테 핵미사일 발사 단추를 지금 만지작거리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통일대박이라는 이야기를 해도 그 의미는 하지 않으면, 우리가 통일하지 않으면 우리가 먹힌다.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니다. 아니, 간단하게 생각하면 될 거 아닙니까? 핵무기를 가진 나라가 핵무기를 갖지 않는 나라를 통일하는 게 쉽습니까? 핵무기를 갖지 않는 나라가 핵무기를 가진 나라를 통일하는 게 쉽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통일하기 위해서, 아니, 생존하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통일을 해야 되고, 통일하는 과정에서 교과서, 변호인이라는 영화로 상징되는 이 종북 좌익 세력을 제거를 해야 돼요. 우리가 갖지 못한 북한의 두 개 무기, 종북 세력과 핵무기라는 이 두 개를 제거하는 과정이 통일 대박론을 성취하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가 여유를 가지고 해서는 안 됩니다. 절박하게 해서 우리가 죽느냐, 북한 김정은이 죽느냐, 둘 게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죽느냐, 김정은이 죽느냐. 시간도 별로 많지 않다. 핵무기를 가진 나라, 흔히 우리가 이런 아주 한가한 이야기 합니다. 소련이 핵무기 없어서 무너졌느냐. 그래서 핵무기를 아무도 아닌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은 미국이 핵무기 없었더라면은 소련이 무너졌겠느냐? 아니, 미국이 핵무기 없고 소련이 핵무기만 있었으면 소련이 무너졌겠습니까? 누가 무너졌겠어요? 미국이 무너졌죠. 미국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교과서 학살 사건도 이런 한반도를 보는 전체적인 관점에서 우리 그동안에 이 전선에서 앞장섰던 세 분, 강규형 선생, 그리고 김정수 선생, 우리 권희영 교수님, 이 세 분이 애국지사입니다. 애국투사입니다. 애국지사 세 분의 말씀을 많이 듣고, 그리고 교학사 교과서를 우리가 사줘야 됩니다. 교학사 교과서를 사가지고 우리가 나눠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는 빨간 교육을 시키면 우리는 하얀 교육을 시켜가지고 탈세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교학사 교과서 사주기 운동에도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